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선수촌 신인규의 정치연건스 진행을 맡은 신인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방송, 내일이 없는 방송, 오늘이 마지막인 방송 신인규의 정치연건스. 오늘은 3특검 위주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윤석열 내란 수계 혐의 피의자가 오늘 또 서울 고검의 특검 청사로 오늘 또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현장 생중계까지도 꼼꼼하게 챙겨드릴 테니까요. 저희 오마이TV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른 토요일 시간입니다만은 늘 함께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시죠.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님, 오연지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좀 더 텐션을 올려서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그죠. 좀 얼굴에 여유가 좀 있어 보이셔요 오늘. 조금씩 이제 제정신을 되찾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리를 좀 잡고 있죠. 예, 좀 이제 대선이 끝나고 휴식할 만큼도 쉬기도 했고 또 사실 휴식은 지지난주쯤 끝이 났고요. 또 최근에 또 열심히 다른 활동들 내지는 이제 뭐 시청자분들께 많이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어디로 달려갈지 이런 것들을 저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이 좀 활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활력이 좋고요. 네. 우리 오연지 부위원장님은 지금 이제 방학이신데 큰 변화가 생기셨잖아요. 네. 뭐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머리를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그거를 댓글에 물어봤어야죠 시청자분들. 제가 머리를 왜 잘랐을까요? 맞춰보세요. 머리를 다 자르셨다. 맞춰보라고 하시는데 한번 맞춰보시죠. 맞춰보세요. 그 사유가 뭐냐?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셨던 거 남자친구가 헤어졌다. 연인과 헤어졌다. 있었지도 않은데. 저는 다들 헤어졌냐고. 있어야 헤어지는데. 있어 헤어지는데 계속 헤어졌냐고. 합리적인 추측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시험 성적이 요새 공개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살짝 떨어지긴 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하지만 4점대는 유지했다. 역시 공부를 또 열심히 하시니까. 네, 저는 열심히 아니 그러면 우리 오연지 부위원장님은 이제 네. 뭐 스타일에도 좀 변화를 주시고 네. 이제 방학도 맞았는데 네. 뭐 최근에 좀 마음가짐이 뭐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최대한 많이 쉬자. 그래서 침대에서 정말 많이 누워 있었어요. 10시가 넘게 다들 맨날 하고 있었어요. 거의 침대와 하나가 되는. 왜냐면 시험 기간 때 새벽 5시에 맨날 잤으니까 예. 이젠 좀 많이 자야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궁금한 게 머리 그렇게 열심히 예. 잘라놓고 침대에만 누워있으면 그럼 머리 왜 자른 거예요? 그래도 가끔씩 저녁에 가끔씩 머리에 바람 좀 쐬러 나가기도 해요. 가끔씩 산책. 네. 예. 지금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이별. 댓글도 좀 소개해 뭐죠? 주시고. 이별인가요? 예. 근데 사적인 질문은 저희가 너무 받지 클리셰예요, 않겠습니다. 클리셰. 시원한 머리가 좋다. 역시. 이런 시원해 말씀을. 보인다. 감사합니다. 그 제 거면 안 읽어주세요. 신변 보러 왔어요, 뒀는데 여박은 진짜. 주말 아침에 열리는 세 분 응원합니다. 예. 너무 초반부터 두 감사합니다. 분한테만 관심이 쏠리는 거에 질투했기 때문에 어떡해. 유일하게 세 분으로 다 있는 거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 1부는요 8시 반부터 저희가 한 9시 반까지 신인규의 정치연건스 우리 봉건우 위원장님, 오연지 부위원장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요. 이어서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는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LS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자세한 내용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봉건우 위원장님은 요즘 뭐 대학생위원회도 맡고 계시고 또 뭐 개인적으로도 좀 요즘에는 어떻게 좀 지내십니까? 일단 최근에는 사실 전국대학생위원장이 되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제가 이 근 1년간의 어떤 레퍼토리를 설명을 드리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전국대학생위원장이 작년 10월 말에 됐습니다. 작년 10월 말에 당선이 되고 나서 불과 한 달이 조금 넘어서 계엄이 터졌고 사실 그 계엄 전부터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분노하시는 시민분들과 함께 이제 국민행동의 날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당선되고 나서 정신 좀 차리자마자 이제 광장과 거리로 나가서 시민들과 함께 했고 또 파면이 되고 나서 또 이어졌던 대선까지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거의 한 근 8개월 정도를 쉬지 않고 달려왔던 것 같고 어찌 보면 재선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있었던 거 띡 당선이 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선거운동을 또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1년 동안을 너무 벌이가 복잡하고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시기를 좀 겪었는데 그 이후에 대선이 끝나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TV를 보면 예전에는 화가 났는데 요새는 기분이 좋으니까 네, 그 TV도 보고 저도 누워도 있으면서 좀 체력도 보충하고 최근에는 다시 대학생위원회 활동들을 어떤 방식으로 좀 나갈 수 있을지. 왜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10대 내지는 20대 이런 청년층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까지는 야당의 대학생위원장이었다면 한 달 전부터는 이제 정부 여당의 대학생위원회라는 점이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신분이 바뀐 거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좀 더 넓게 외연도 확장을 해야 하고 더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좀 많이 상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학생위원장은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임기는 정확히 다른 전국위원장이랑 같아서요. 예. 2년입니다. 2년. 예. 내년 10월까지 지긋지긋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10월 달까지. 내년 10월까지. 예. 근데 임기의 절반을 전쟁같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운이 정말 안 좋네요. 아니죠. 이 내란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 저한테 선배들이 조언을 해주시길 예. 이렇게 너를 찾는 때가 많은 널 찾고 너가 역할할 수 있는 일이 많고 그럴 때가 몸은 힘들겠지만 기회일 수도 있다. 대선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대선은 또 좋은 기회고 물이 들어오는 거다. 그렇죠. 라고 해주셨는데 예. 제가 느끼기엔 이거는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댐이 터진 수준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이 내란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아요. 예. 이거를 어떻게 수습을 하고 단순히 나 한 명의 기회라고만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국가에 큰 죄를 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좋습니다. 일단은 단편적인 것만 보고 지금까지는 좀 많이 활동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방향성과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우리 오연지 부위원장님도 뭐 같은 이제 대학생위원회 네. 활동하시고 네. 아마 임기를 같이 시작했죠? 네, 그쵸. 근데 대학생위원회 활동은 그 전부터 해서 저도 원래 하셨고. 네, 작년부터 총선 있고 끝나고 전당대회 있고 전당대회 끝나면 또 발대식 준비해야 되고 또 끝나고 집회 가고 근데 그땐 탄핵 집회였는데 예. 계엄 터지고 나왔는데 또 계엄 규탄 집회 나가고 또 대선하고 또 응원봉과 함께 했고. 네, 그죠. 네. 너무 힘들었어서 저도 야. 요즘에 좀 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힘들게 바꿔낸 정권 네. 또 새롭게 시작했는데 네. 뉴스 볼 때마다 요즘 뭐 기분이 뭐 너무 좋고 효능감 있고 진짜 제가 마음이 벅차고 그쵸. 어떻습니까? 6월에 진짜 머리를 자른 이유가 마음고생도 너무 많이 했는데 아. 그중에 유일할 기쁜 소식 예. 이재명 정부의 행보 아, 저 진짜 뉴스 볼 때마다 그래도 조금 위안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면서 연지야 네. 행복하자. 연지야 이렇게. 행복하자. 행복하자. 이재명 정부 행보처럼 오케이. 아 그래서 뭐 가보자. 스타일도 바꾸고, 네, 스타일도 바꾸고. 모든 게 새롭게. 네, 새 바꾸겠다. 출발을 해보자 한번 이번 야, 정부랑 이거 같이. 의지의 상징 아닙니까? 아니 네. 봉건호 위원장님은 어떤 의지를 지금 보이고 계십니까? 저는 머리를 한번 길러보고 있습니다. 오, 난 잘났으니까. 저는 원래 짧은 머리를 주로 했었고 왜냐면 이제 어차피 밖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걸리적거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번 스타일이 나쁘지 않다라는 분들 많은 분들의 어떤 칭찬이 있어서 예. 뭐 댓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새로운 스타일로. 한번 길러보고 어떤지. 있는데 솔직히 답답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예. 빨리 잘라버리고 싶은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 봉건호 위원장님의 또 변화도 한번 좀 기대해 주시고요. 파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기대가 많이 되진 않습니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지 저는 별로 기대는 많이 안 되지만 사실 저도 그렇게 기대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누굴 위한 긴 머리지? 그래서 그렇죠. 여기 댓글에서도 예. 오연지 위원장께 껌 붙어서 자른 거 아니냐. 전혀 진짜로? 그건 아니고. 전혀 아니에요. 누워 있다가 네. 아니 누워만 있다가 아니 전혀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굴러다니다가 전혀 머리 아닙니다. 껌이 예. 아니에요. 하여튼 뭐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그렇죠. 아무튼 저는 오늘 대기실에서 뵙고 딴 분인 줄 알았는데 오케이. 알고 보니 우리 오연지 전대위의 초코송이. 초코송이가 되었다. 오연지 양. 초코송이 닮았다. 그죠? 머리 자르니까 단발. 제가 좋아하는 과자거든요. 그렇죠, 초코송이. 그렇죠. 칸초 그럼요. 다음으로 너무 좋아하거든요. 좋죠. 오, 알겠습니다. 괜찮네요. 자 오늘 윤석열 내란 수계 잠시 후에 9시에 오기로는 되어 있는데 시간을 지킬지 저희가 한번 이따가 또 매의 눈으로 관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특검 상황이 지금 너무 정신없이 한 주 동안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짧고 굵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특검 얘기를 우리 내란 특검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의 행보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관련된 국무위원들 차례로 다 소환을 하고 있고요. 뭐 경호처 차장, 뭐 전 처장도 다 박정준 처장까지 다 소환을 했고 지금 내란 특검의 전반적인 수사 상황 우리 봉건호 위원장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사실 내란 특검의 김성훈 경호차장 한남동 관절을 지켰던 한남동 이제 산성을 쌓았던 차장, 뭐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리고 뭐 김주현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이 점차 소환이 되고 있고 사실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제야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사법 체계
가지고 있는 효능감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정상화됐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효능감들을 좀 느끼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 특검이 발족하기까지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많은 시민분들께서 함께 싸워주시고 또 함께 정의를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예. 어쨌든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에 국민의힘 지금까지 특검을 열심히 막아왔던 국민의힘 내지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있었고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도 있었고 한데 특검이 이렇게 발족이 되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들이 좀 돼도 아직 뭐 유죄가 나오고 확정이 되고 잘못된 사람이 벌을 받은 건 아닙니다만 예. 적어도 우리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메시지 정도는 줄 수 있는 거죠. 신상필벌이라는 예.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이전까지는 사실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뭐 수사하라고 김건희 수사하라고 보내놨더니 핸드폰 제출하고 두런두런 대원하고 앉아있고 약간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어쨌든 특검이 발족하고 나서 대한민국이 정말 그러니까 죄 지은 만큼만 벌 받으면 돼요. 근데 그 죄를 얼만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 앞에 샅샅이 밝힐 필요가 있고 잘못한 만큼 벌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공정한 잣대를 특검이 들이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불과 파면되기 전까지 한 두어 달 정도 전까지만 해도 김성훈 경호차장이 한남동 관절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포토라인에 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결국 그 정의가 다시 돌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보면 한덕수 전 총리 소환 조사 받았고요. 네.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여기도 지금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쵸. 특히나 그 한덕수 전 총리도 이 거짓말 논란이 지금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본인은 계엄에 대해서 약간 반대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CCTV에는 막 네. 한덕수 총리가 막 서류를 막 이렇게 들고 하는 챙겨가지고 꼼꼼하게 이러고 있는 장면이 되게 성실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성실하게 내란에 좀 협조한 느낌. 분명히 뒷주머니에 있는 걸 나중에 발견했다라 그랬었는데 네. 맞아요.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도 이렇게 멀리서 단전단수 이렇게 봤다고 했는데 또 알고 보니까 이상민 전 장관은 또 뭐 서류 관련해서 챙기거나 아니면은 또 집에서 에르메스 백에 또 돈다발이 이렇게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돈다발도 막 지금 나오고 있고 이거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한덕수 이상민 이 둘이 지금 가장 먼저 구속될 것 같다는 평가가 많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왜냐하면 애초에 이상민과 한덕수는 처음부터 이번 내란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주범들. 네, 왜냐하면 이조규 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무회의가 열린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윤석열이 내란에 찬성할 것 같은 국무위원들을 미리 선정을 해서 그들의 한정에서 통보를 한 다음에 진행한 게 이거에서 드러나는 거고 또 이상민 장관과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찔리는 게 없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번에 CCTV가 확보가 되면서 이상민 장관이 뭐 돈다발에서 모른다고 했는데 이미 있었던 게 다 발견이 됐고 근데 한덕수 전 총리도 김용현 장관 만난 적 없다. 그치만 대화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 또 계엄 문건에 서명한 적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 버젓이 드러났잖아요. 그 폐기도 했다 한덕수 총리.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더더욱이 둘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관련자들의 최초 진술과 또 뭐 국회나 헌법재판소 나와서 했던 공적 진술 또 지금에 나오는 이 특검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보면 확실히 거짓말들이 지금 그러니까 말이 안 맞으니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오늘 윤석열 내란 수계 오늘 또 조사를 받습니다. 지난주에 조사받을 때 태도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봤는데 뭐 굉장히 들어갈 때도 표정 안 좋았고요. 저 너무 억울했습니다. 억울했다고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썩소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불쾌한 표정 다 지우고 다 들어가는 거 보고 우리 지난주에 계속 라이브 방송을 여기서 하지 않았습니까? 좀 기대를 했는데 네, 여기서 뭐라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불과 한 몇 분 전까지 저 포토라인에 서서 윤석열이 무슨 말을 할까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 사람은 대통령 이 될 때부터 혹은 선거를 할 때부터 국민에 대한 존중은 1도 없었던 사람인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도 조사 받으면서 뭐 경찰이 신문하면 난 안 받겠다. 또 최근에는 이거 특검법 이거 인계와 이첩을 갖다가 막 섞어가지고 이거 불법이다. 난 이거 협조 못한다. 위법한 수사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거든요. 오늘 윤석열 태도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사람이 변하겠어요. 갑자기 변하면 사람이 죽는다고. 오늘도 또 역시 똑같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또 썩은 표정으로 들어가시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또 포토라인에 서서 지금 내란 수계 신분이시기 때문에 사과 말고 뭘 할 말이 있으면 안 돼요 애초에. 근데 이제 본인은 사과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또 이제 썩은 표정으로 들어가시겠죠. 아니 근데 지난번에는 들어갈 때도 그랬고 나올 때도 그냥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다니더라고요. 난 저렇게 움직임이 민첩한지는 몰랐어요. 창피한 건 안 하보죠. 출근이나 그렇게 하시지. 참 어이가 없어요. 출근이나 제대로 하지. 출근은 차에 누워서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네요. 아니 그러니까 협조 말씀하셨는데 경찰 뭐 1시간 늦게 나오겠다. 오늘도 사실 9시라고 되긴 하는데 명시적으로 정시엔 출석 안 하겠다. 10분 20분 늦을 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늘 태도가 이렇게 불량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치졸하잖아요. 자기가 아니 제가 지난주에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변호사님께 여쭤봤었잖아요. 1시간 정도 미루는 게 뭐 큰 문제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는 말은 또 바꿔 말하면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시간 정도야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했는데 10분 20분 늦게 나온다는 건 너무 치졸한 발상 아닌가.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신경도 이렇게 쪼잔하게. 그죠. 약간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라는 그런 논리를 지금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협조 안 하실 거면요 구속되시면 됩니다. 그죠. 구속 수사에서 알아서 협조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아니 근데 참고로 지금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늦게 다닌다는 게 얼마나 그 뻔뻔하고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가 그걸 알 수가 있고 이 서울 고검이 말입니다. 윤석열 피의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뭐 걸어서 한 10분 거리예요. 차로 오면 5분이면 옵니다. 그 봤는데 횡단보도까지 포함 한 15분도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걸음도 빠르더만요. 보니까. 아니 근데 뭐 10분 20분 늦겠다고 진짜 어이가 없네요. 9시에 딱 집 앞에서 나오겠다라는 거. 근데 저는 문득 궁금한 게 기자분들이 아크로비스타 앞에는 안 계신가요? 뭐 일부 있을 것 같아요. 일부 있으면서 이제 아크로비스타에서 나올 때부터 아마 따라 붙어가지고 여기까지 같이 올 텐데 아무튼 오늘 조사 태도도 한번 저희가 한번 또 이따가 예상해보고 또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짚어보자면 그 변호인단 말씀입니다. 그 변호인단이 굉장히 수사를 방해에 가깝게 그 변호권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특검도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에서도 이거 변호인들 조금 더 수사 방해까지 가면은 바로 입건해서 바로 수사한다. 그러니까 변호인들에 대한 경고도 날리고 있는데 지금 특검에 대한 평가 우리 조은석 특검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가 공수처에 소속된 검사가 윤석열의 체포나 이런 걸 진행할 때 부여된 권한이 크지 않아서 저희가 좀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윤석열이 내란 수계 신분의 피의자인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계속 뻔뻔하게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인 좀 억하심정 같은 게 있었는데 이번 내란 특검팀 하는 걸 보면은 윤석열이 뭐 이번에도 솔직히 오늘 소환되는 것도 뭐 10시까지 미뤄달라 했는데 얄짤없이 그냥 9시 나오시라고 하고 또 단호하게 했어요. 그렇죠. 만약에 오늘도 또 제대로 안 나오면은 구속영장 청구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되게 발빠르게 윤석열이 이렇게 행동하면 우린 이렇게 하겠다가 다 지금 플랜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움직임이.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 우리 봉건우 위원장님 보실 때에는 오늘 수사를 하고 나서 아마 이제 구속영장을 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쳤으면 좋겠죠. 사실 이렇게 애초에 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구속이 되라는 그 절차 자체가 잘 조사에 협조를 하는지 아니면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는지 도주할 우려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협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이 너무 명확히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지금 찾아보니까는 내란 특검 팀이 지난달 28일 날 있었던 그 조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를 조사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바도 있더라고요. 본인도 본인이지만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까지 조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수사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것이냐, 구속을 통해서 좀 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도 들고 또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평이 어찌 보면 지금 뭐 기성 제도 정치권에도 과거에 조은석 특검과 함께 이제 근무했던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평을 들어봤을 때 이제 절대 물러설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치밀하고 강단 있게 조사할 거다라고 했고 또 이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지금 특검이 3개잖아요. 김건희 특검을 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이 있고 또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도 있는 이명현 특검이 이명현 특검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특검들이 전부 다 어쨌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을 정도의 속도와 강도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들이 가졌던 검찰에 대한 불신 내지는 국가 시스템, 사법 시스템이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했던 그 불신들을 한 번에 종식시킬 수 있을 만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지금 우리 신인규의 정치 연건스 토요일 아침 8시 51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벌써 동접자 10,000분이 넘었어요. 우리 대박. 구독자님들 덕분이고 동접자님들 덕분이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를 한 번만 더. 좋아요를 누르고. 기분 좋으니까. 네, 그쵸, 좋은석 특검 좋아요. 좋아요. 좋은 특검 좋아요. 오케이. 그죠? 좋아요 정치연건스 본건우 좋아요. 오연지 좋아요. 본건우 좋아요. 좋아요를 좀 꾹꾹 눌러주시면. 자, 우리 오연지 양의 어떤 뭐가요? 다짐, 머리를 자를 정도의 다짐, 결의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거를 많이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캄 IS님도 좋아요 누름 해주셨고요. 지금 뭐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한 비판 여론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구질구질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너무 치졸해요, 구질구질. 그러니까요. 또 신변 화이팅, 형들 좋아요. 저희 둘을 놓치지 않고 읽으시네요. 존댓말 쓰지 마세요. 저희는 뭐 강단 있게 중계합니다. 저희는 뭐 기세에 눌릴 것도 없고요. 저희는 강단 있게 할 테니까 신인규의 정치연건스 좋아요, 또 오마이TV 구독도 많이 좀 눌러주시고, 특히 우리 두 분 우리 전국대학생위원회 우리 민주당의 미래를 이끌고 계시거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좋아, 역시 저희 소통됩니다. 저희 국민 주권 정부. 그니까요. 국민 주권 방송. 구독자 주권. 오케이. 신인규 좋아요가 그냥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와, 인기 대박. 막을 수 없겠죠. 막지 않겠습니다. 신인규 좋은 만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면. 본건우 좋아요 안 막습니다. 본건우 좋아요는 근데 안 막았는데 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아요.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막 구속이 목요일쯤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전 좋다고 봅니다. 그쵸. 왜냐면 이게 빨리 윤석열부터 구속이 돼야 특검팀에 동력이 붙거든요. 수사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좀 윤석열 신병 확보돼야 되고, 하나만 더 여쭤보죠. 이게 정말 사법부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게 윤석열이 누가 꺼내줬습니까? 지기현 재판장이 꺼내준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뭐 심우정이야 뭐 한패라고 치고 그러면 법원에서 풀어줬는데 지금 내란의 우두머리는 풀어주고 그 밑에 있는 주요 임무 수행자들은 또 영장 또 발부해서 지금 다 구속돼 있거든요. 그죠.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만약에 뭐 이럴 수는 안 되지만 우리 대학생 위원장님이 잘못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잡혀 들어가면 처벌받고 잘못을 뒤집어 씌우면은 이 정의 맞습니까, 위원장님? 진짜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 벌써부터 이렇게 뒷주머니에 있는 종이를 나중에 발견했어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 종이 들고 가시는 거 보니까 뒷주머니 그거 다 넣었으면 바지 터졌겠던데. 바지 터지죠. 이거 부위원장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진짜 주요 임무 수행자들만 다 구속시키고. 진짜 제가 아랫사람으로서 너무 분통이 터져요. 이런 걸 보면서. 있는 그대로 분노를 표현해 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제일 중심 인물인 제일 주동자 주인공을 빼놓고 나머지 곁다리 인물들만 지금 잡아먹으면 어떡해요. 생각해보세요. 맨날 좋은 거 누릴 때는 자기가 대장이라 그러고 다 많이 갔고 또 처벌받거나 싫은 거 할 때는 또 자기는 안 했다 그러고. 이거 진짜 뚜껑 열립니다. 분통 진짜. 터집니다. 왜 아까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좀 기분 탓입니다. 직책이 기분 탓입니다. 딱히 누리는 건 없긴 합니다. 우리 대학생위원회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럼요. 모든 책임질 일은 다 위원장님 지시고 좋은 거는 우리 부위원장님 다 하시고. 맞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조직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기 크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꼬리 자르길 못합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제가 다 짊어지고 가는 구조 맞습니까? 그럼요. 그럼 믿고 저희는 응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건우 믿어주십시오. 책임지시는 아주 좋은 리더십으로 보답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내란 특검 요거 하나만 저희가 짚고 김건희 특검으로 가든지 또 윤석열 내란 수계에 등장하면 저희가 바로 현장으로 갑니다. 지금 저희 오마이TV는 입체 생중계, 우리 오마이TV 자랑이고 또 현장에서도 우리 많은 또 기자님들 또 우리 현장 취재 기자님들 가서 고생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가장 빠르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충격적인데요. 내란 특검에서 지금 외환죄 관련된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외환죄 관련해서는 이제 외환 유치가 있고 또 일반 이적죄가 있는데 외환 유치라는 건 이제 적국과의 통모가 입증이 돼야 되니까
뭐 성립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일반 이적죄는 대한민국 군 시설에 위해만 가해도 이거 처벌을 하거든요. 네.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아주 중죄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이거 수사가 굉장히 좀 필요한 영역인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 무인기 있지 않습니까? 무인기를 북한으로 띄워가지고 최대한 들키게 소리나게 낮게 날아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 도발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내란을 일으키겠다라는 이 계획들이 지금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외환 관련된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우리 봉건우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북한에 대한 도발 내지는 네. 이 무인기를 북한 상공에 띄워서 북한이 이에 대한 대응 사격을 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계엄을 선포하거나 아니면 대응할 수 있어서 이제 국가 체제 자체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겠다라는 이제 내용이었잖아요. 사실 이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거는 예전부터 계속 보도가 나왔었던 거긴 한데 근데 보면은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네. 이제 무인기가 발견된 날에 이제 군에 경력금을 뿌렸다. 와.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거의 이거는 미친 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걸고 합쳐지고 있는 것이고 보니까 한 군데도 아니더라고요. 되게 여러 군데에다가 경력금을 배포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 걸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말 옛날에나 이제 뭐 북측 뭐 이제 NLL인가요? 북측에 이제 포 쏴서 도발을 해서 북한과 내통을 한 뒤에 이제 뭐 그걸로써 이제 내란의 어떤 명분을 삼겠다라는 게 이제 옛날에 그 영화의 공작 이 영화 보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수준의 어떤 것들을 바탕으로 이게 정말 단순한 내란이 아니잖아요. 이제 이 정도면 북한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전쟁 중인 국가이고 이런 지형들을 이용해서 이런 정치적인 지형을 이용해서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외환을 유치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오히려 이건 거의 이걸로 특검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까지 생각해요. 외환 특검을 따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위상, 신뢰도 이런 것들에 대한 큰 문제이고 우리가 불과 전쟁을 겪은 지가 100년이 채 안 된 국가에서 이런 방식으로 위험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은 저는 거의 특검을 따로 만들 수준의 뭔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뭐 경력금 얘기도 잘 해주셨는데 이제 김용현이 경력금을 이렇게 줬다는 거고 윤석열 내란 수계도요. 북한에서 이제 그 무인기 관련된 발표를 하니까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다 이런 지금 녹취 파일이 지금 한 장교 현역 장교의 녹음 파일이 또 나왔어요. V의 지시다. 국방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VIP와 김용현이 북한 발표를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드론 작전 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 아니 이거 사람의 목숨과 대한민국의 안위를 걸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이게 국가 원수가 할 만한 행동이니까 정말 자격 미달이고 아니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되려 그걸 본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해치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국지전이 우리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전쟁으로까지 확대가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건 힘 없는 국민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최전선에 있는 20대 청년 군인들이 정말 많이 죽을 거란 말이죠. 아니 국가 보훈부를 내세워서 국가 유공자들 뭐 챙겨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전쟁 피해자들을 만들려는 이런 정상적이지 못한 사고방식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걸 박수치면서 좋아했다는 이거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죠.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이게 진짜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의 인륜도 인륜이고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그 권한을 가지고 참 정말 미친 불장난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들려온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윤석열 내란 수계에 아크로비스타를 출발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지 시각 아침 이제 8시 59분 9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서울 고검 앞에 저희가 현장 화면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차량 한 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 차량으로 아마 추정이 되는데 들어오고 아마 그 뒷차량이 내란 수계 윤석열이 타고 있는 차량 아닐까 싶습니다. 자, 차량 한 대가 들어왔고요. 누가 내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검은색 큰 차량이 하나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내리고 있죠. 예, 변호인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대로고요. 자, 이제 저 뒷차가 이제 아마 내란 수계 윤석열이 타고 있는 차량 같습니다. 예, 요 차죠. 들어오고 있는데요. 윤석열이 서울고검 현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저희가 한번 잠시 현장도 돌아보고 다시 또 와서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경호원들도 앞에 와 있고요. 네, 내란숙에 내리는 장면 보고 국민들에게 사과나 혐의에 대해 설명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조사 오늘도 거부하시는 건가요? 사후 개혁 선포문 관여 안 하셨습니까? 뭔가 입을 처음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뭔가 달싹달싹 했는데 근데 너무 입을 약간 거의 협의하셨는데 네, 죄송해요. 다음번에 할 때도 계속 저렇게 되니까 예, 저희가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내란 특검팀에 출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분은 누구죠? 예, 일단은 누구죠? 근데? 신규 아니 그냥 기자분이시네요. 저는 뭐 새로 선임된 변호사인 줄 알고 누구지? 맥기지? 이렇게 생각하고 봤는데 맥기야. 제가 사기거든요. 맥기야 이렇게 딱 봤는데 중요한 문제죠. 모르는 얼굴이어가지고 오케이. 그냥 기자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뭔 얘기한 거야?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속으로 윤석열 욕하고 계셨겠죠. 네, 그쵸. 올해 전 저분들이 솔직히 제일 속상해요. 그러니까. 저 오랫동안 저 더위에 데이트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있었는데. 근데 잠시만요. 지금 우리 오마이 TV를 통해서 17,000분이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이 장면을 진짜.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란 속의 윤석열은 국민 앞에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저렇게 뻔뻔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저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제 자괴감을 넘은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 봉건우 위원장님은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국민 여러분과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저자가 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출석 장면 보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초반에 지쳐서 이제 보기 싫다라고 TV를 꺼버리실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정의와 공정이 잘 실현되고 있고 윤석열이 정말 계속해서 조사를 잘 받고 있고 벌을 받고 있는지 이걸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감시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 국민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나로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정말 예상에서 벗어나진 않네요. 진짜로. 솔직히 조금 그래도 그래도 지난번보다 0.5초 정도는 조금 더 느리게 걸었고 제가 봤을 때 어제 술을 한잔한 게 아니에요. 이변은 없었다. 근데 저희 오마이 TV에서 지금 예상한 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너무 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흥미가 떨어지거나 분노하니까 나게 안 봐 이게 아니라 더 봐야 된다는 거죠. 더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 오마이 TV와 함께 저희가 끝까지 윤석열 구속되고 최고형을 선고받는 그날까지 정말. 저희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댓글에 그런 얘기도 있네요. 어떤 거요? 출석 장면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구속될 거. 이런 얘기도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솔향기님 고모수로 맞은 이유 알겠다. 저 아버님의 마음을 이해하겠다.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유치하게 1분 늦게 왔다. 우리 울산 고슴도치님 의견도 들었습니다. 우리 오현주 부위원장님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주랭랑하는 모습이 너무 추하다. 저는 일단 넥타이부터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빨간 색깔 넥타이. 저거 이제 지지자들한테 윤석열한테 의도한 거잖아요. 거기서 너무 꼴보기가 싫었는데 역시나 또 얼굴에 또 죄송한 기색 하나도 안 비치고 뻔뻔하고. 그냥 이렇게 주랭랑을 그냥 정말 역시나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이변이란 없었다. 이렇게 사람 안 변하는구나. 안 변하죠. 변하면 진짜 죽을 때 다 되는 죽을 거니까 때 다 된 아직은 거니까. 오래 살 것 같아요. 안 변했습니다. 아무래도 사형을 받으셔야 하니까.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작됐습니다. 우당탕 가족님께서 신인규 변호사님 항상 응원합니다. 윤석열 당장 구속이라는 슈퍼챗 응원의 슈퍼챗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고요. 자, 윤석열에 대해서 저희가 화가 나고 분노의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저희가 민심의 고모스 높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고모스 한번 더 휘두르셔야 되고요. 저렇게 뭐 뻔뻔할 걸 저희가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막상 보고 나면 정말 화가 나는 건 맞거든요. 그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는 없습니다만은 그 마음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승화시켜서 더 꼼꼼하게 저희가 더 살펴보고 끝까지
내란이 종식되고 네. 정리되는 그날까지 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네. 약속의 네.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저희는 넘어가서 김건희 특검 또 한번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검이 말입니다. 내란 특검도 내란 외환 쏟아지고 있죠. 네. 소환자도 넘치죠. 네. 거기다 또 김건희 특검은 안 돼. 삼부 토건 주가 조작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벌써 여기도 수사 사안이 16개예요. 아, 이거 정말 그때 한번 랩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쭉 읽어주셨잖아요. 제가 네. 읽기도 했는데 이번 주에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에서는요 3부 토검을 정조준했습니다. 3부 토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고요. 3부 토건의 전현직 회장 소환 조사까지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3부 토건 주가 조작과도 연관이 있다. 네. 또 거기다가 원희룡 전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논란과도 네.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인물이거든요. 윤석열 정권의 네. 뭐 사실상 2인자이기도 했고 네. 이 원희룡 장관 김건희 특검에서는 거의 1호로 구속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1호 압수수색을 3부 토건으로 했기 때문에 수사 예. 속도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맞췄을 때는 충분히 그런 예측도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과 엊그제 현판식을 하고 어젠가요? 1호 압수수색을 3부 토건으로 했는데 사실 여기도 이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환호해 주셨지만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예. 압수수색 사흘 전에 3부 토건이 본사를 이사했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중구였었는데 종로구로 이사했기 때문에 종로구 본사를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또다시 이 압수수색 날짜를 미리 누가 고지해 주거나 할 수 있었던 의혹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되기도 했거니와 본사까지 이제 이동해서 준비를 했던 그런 정황들이 보이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연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그 실질적인 증거들을 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어쨌든 이 본사가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이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 3부 토건이라는 게 이게 참 국민들이 화나실 수밖에 없는 네. 게 이것도 또 안보를 이용한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외환 얘기하면서 이건 정말 미친 짓이다라고 네.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된 네.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3부 토건이라는 김건희 쪽과 가까운 기업을 네. 참여시켜가지고 네. 또 주가 조작까지 건드는. 그쵸.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게 정말 종합 비리 선물 세트 비슷한. 그러니까요. 아 이거 어떻게 많이도 봐야 됩니까? 해먹었- 진짜 이런 발상을 많이도 어떻게 했는지 신기해요. 아니 진짜 아니 3부 예. 토건 건도 보면은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랑 연관된 그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책임졌던 분이 그 채팅창에 뭐 3부 체크 이런 식으로 했다는 그 거잖아요. 선수들이 그대로. 그쵸. 네. 그러니까 3부 토건도 지금 줄줄이 다 김건희 여사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게 드러났고 양평고속도로도 너무 티나게 종점 변경을 했잖아요. 그래도 예. 거의 버젓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으로. 땅이 있었고 예. 아니 이렇게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 것도 아니고 너무 명명하게 누가 딱 봐도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하게 국가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예. 진행하려고 했던 게 뻔히 보이는데 아하. 뻔뻔하게 뭐 이걸로 장관직에 걸겠다느니 정치 인생 그때 걸겠다느니 민주당 또. 간판 내리게 한다 그랬어요. 그니까요. 원희룡 전 장관. 꼴 좋다. 아, 그렇게 꼴 생각하고 좋다. 있습니다. 아 우리 또 슈퍼챗 푸르니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두 화이팅 신인균이 응원해요라고 응원의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슈퍼챗 릴레이 너무 대환영합니다. 너무 예, 좋습니다. 많은 응원. 정치 연건스를 응원해 주시고요. 참고로 저 슈퍼챗은 저희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오마이 TV에 응원을 주시는 거니까요. 우리 오마이 TV 많이 응원을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 김건희와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지금 수사 사안들 이제 시작 단계고요. 네. 이 범죄의 깊이가 너무나도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겠는데 이게 아까 뭐 양평고속도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아 정말 이 3부 토건, 도이치모터스, 양평고속도로 거기다 명품백 뇌물이죠 이건 뇌물 사건. 네. 거기다가 또 명태균 관련된 공천 개입, 또 창원 산단, 또 건진법사. 이거 뭐 나열하면은 제가 숨 넘어갈 것 같아요. 우리 봉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 지금까지 윤석열과 김건희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 아니면은 이 두 사람 내란 수괴인 두 사람 외에도 주변에 있었던 여러 인물들과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 관계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는 사실 설마라고 했던 게 정말 진짜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설마가 다 사실이에요. 그쵸? 사실은 다 사실로 드러났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 방송에 파면 전에였던 것 같은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도 윤석열 김건희와 그 주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신뢰를 떨어뜨리고 희화화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동일합니다. 지금 특검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한 의혹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윤석열 김건희 이 내란 수괴 부부가 정말 사익을 편취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이나 국가 시스템들을 흔들어 놨던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수사 인력이 들어갈 거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드러나가야 되기도 합니다만 이때 일벌백계를 하고 신상필벌을 해야만 다시는 이런 저급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죠. 지배받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들을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특검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감시해 주셔야 또 이들이 증거인멸을 하거나 구속 정치질을 하거나 또 법꾸라지처럼 하는 행위들을 못하게 할 수 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건희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완전히 그동안의 뭐 관저 논란이라든지 뭐 모든 거를 갖다가 본인 마음대로 했던 이 모든 실체질이 지금 드러나는 건데 이거 정말 진실 반드시 밝혀내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쵸. 아니 사실 내란도 그렇고 결국에는 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윤석열이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김건희의 이런 여러 비리 의혹들을 덮기 위해서 지금 내란까지 그런 무리한 선택을 했다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잖아요. 또 그게 특검의 이제 수사 내용들로 또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또 김건희와 윤석열에 대한 정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만이 또 이후에 다시 또 영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국가의 여러 사업들이 농락당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김건희 특검법 사안까지 저희가 쭉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최혜병 특검법. 한번 이것도 우리 이명현 특검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현 특검팀은 저는 굉장히 눈여겨봤던 것이 현판식하기 전날에 최혜병의 그 최혜병이 지금 계시는 그 국립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앞에서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라는 또 의지까지도 국민 앞에 한 모습이 저는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명현 특검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응원이 상당히 강한데 최혜병 특검 팀에서는 지금 규명할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결국에는 최혜병이 왜 수중수색까지 가게 됐는가, 그러니까 왜 죽음에 이르게 됐는가를 먼저 밝혀야 되는 어떤 거고요. 명령 체계로 그 내려갔는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여기에 대해서는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 치사가 아니라 이거는 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까지도 이거는 열어놓고 수사를 다시 해봐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수사 외압 부분이죠. 이게 가장 큰 부분인데 수사 외압 부분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구명 로비 요 세 가지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명현 특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도 소환을 했고요. 앞으로도 수사를 이어나갈 텐데 요 최혜병 특검팀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사실 어찌 보면 다른 두 특검에 비해서 조금 늦게 출발을 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좀 더 그 내용들이 단순하고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의혹들과 굉장히 많은 관계인들을 조사해야 하지만 이 특검은 그 명령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VIP 경로설의 핵심이 뭔지 이런 것들만 잘 조사를 해서 과연 그 외압이 있었는가 여부 그리고 또 의혹을 받고 있는 수많은 뭐 사령관이 됐던 명령권자와 결정권자들이 그 최혜병이 그곳에 들어가 수중수색을 했을 때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중 복도 못 입게 빨간 옷 입고 무조건 들어가라고 했다 뭐 이런 명령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과업을 더 키우기 위해서
우리 나이 또래 최혜병을 희생시킨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명백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도 이게 비교적 이 수사는 단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건희에 대한 신병 확보를 보면 이제 어디가 가장 먼저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어쨌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속 시원할 만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수사 외압이라는 게 이게 지금 너무 우리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면역이 생겼다고 할까요?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일인데도 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 수사 외압 결국에는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기관과 윤석열이 사실상 한 몸을 움직였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거 반드시 진실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서부터 이제 카르텔 혁파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또 그리고 VIP 경로소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그 증언들을 보면은 윤석열이 이제 아니 그런 걸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려고 하겠느냐라는 말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군인들을 그리고 20대 청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줬어요 명확하게. 그리고 이번 최혜병 특검이 VIP 경로서를 비롯해서 수사 외환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않으면 국가가 군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잡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혜병 특검이 제발 이제 좀 성과를 내서 관련자들 처벌에 힘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 다른 김건희 특검이나 아니면 내란 특검 같은 것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런 의혹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있는지 뭐 국가 시스템을 비정상적으로 움직여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라면 이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의혹에 대한 수사가 아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군에 가서 희생하고 있는 수많은 뭐 20대 남성들 혹은 뭐 20대 남성이 아니더라도 군 내에서 복무하면서 혹은 군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 같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감내하고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해주시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국가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고 국가는 어떻게 이를 보답해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일벌백계가 돼야 그 다음 스텝으로 이어지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뭐 유공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내지는 군대에서 열심히 희생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합당한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게 국가의 역할인가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국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사에 면밀하게 해야 한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난 윤석열 정권의 그 시간을 통틀어 볼 때 결국에는 윤석열이 나라를 망쳐놓은 그 상황에 더해서 결국 김건희라는 한 자연인이 윤석열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갖고 놀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결국 국민들을 농락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물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3특검이 뭐 어려움은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국민들을 위해서 저는 좀 의연하게 아주 단호하게 저는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을 끝까지 경주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남은 시간은 또 정치 현안들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또 어제는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이제 대전 충청 지역까지도 도는 아주 그 경무를 또 이어가고 계시는데 우선은 취임 30일 기자회견 어떻게 좀 보셨는지 먼저 우리 오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상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애초에 기자분들한테 명함을 미리 이제 투표함에 넣게 해서 랜덤으로 뽑아서 질문을 하게 한 그 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이 드러나는 거죠. 어디서 어떤 질문들이 나오든 간에 어떤 예민한 주제가 나오든 간에 난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이전 대통령 들과 차이점을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왜냐면 이제까지 뭐 취임 기념 기자회견 많이 했습니다만 보통은 솔직히 다들 알다시피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무슨 질문든지 다 대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또 명확하게 보여주셔서 그것도 너무 자랑스러웠고 또 지방 언론까지 챙기면서 화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 모습이 정말 저는 바뀐 세상을 조금이나마 이걸로 좀 실감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당히 긴 시간이죠. 뭐 질문의 내용도 제한이 없이 또 추첨을 통해 가지고 성역 없는 질문을 다 받고 소화를 했는데 뭐 많은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더라도 다 좀 해소가 됐던 기자회견이다 이런 평가가 많던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는데 120 며칠 걸렸다고 했나요?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렸다고 했고 또 그 시간도 굉장히 짧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정부가 국민들과 소통을 할 것이냐에 대한 큰 틀에서의 메시지를 던져줬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민생 회복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민생 회복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다는 건 어쨌든 대통령이 그곳에 나와서 본인의 메시지로 누군가 얘기해 준 걸 줄줄 읽는 윤석열의 방식이 아니라 본인의 메시지와 본인의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국민들과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즉슨 그걸 시행할 수 있는 내가 뱉은 말을 내가 직접 책임지고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생각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직결되고 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나왔던 메시지에 대한 신뢰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삼박자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왔던 민생회복과 관련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영업자들이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고 또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임 30일 기자회견이라는 틀 자체를 빌려서 굉장히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요것 자체가 단순히 기자회견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에 주는 그리고 세계에 주는 큰 메시지였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굉장히 좋게 하고 싶고요. 뭐 그 옥천에 있는 신문인가요? 예, 옥천 신문 같은 경우에도 질문할 기회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되게 보면은 당연하게 대형 언론사부터 시작을 해서 짜고 치고는 고스톱으로 질문 몇 개 주고 받고 했던 게 사실 뭐 기존에 있었던 정부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이번에 있었던 이 취임 30일 만에 특히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도 그렇고 정부가 국민과 언론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한 큰 방향성과 메시지를 던져준 것 같아서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정부임을 천명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인상적인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꼽아 보면요. 뭐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국민적 우려를 다 듣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 고위 검사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결국엔 바꾸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요 대통령의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결국에는 이 검찰 개혁 반드시 완수해내겠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논란이 그냥 한 번에 다 정리가 된 이런 모습 내지는 부동산 관련돼서도 대출 규제가 상당히 초고강도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도 또 어느 정도 이제 반응이 있고 또 이제 갭투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어가 되는 이런 모습으로 가면서 그 자금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가서 더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이런 선순환이 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비전들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안심이 되고 그죠.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저렇게 함께 소통하면서 가시는 모습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너무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합쳐서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인상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다 언급하기가 너무 힘든데 신인규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신 그 부분들이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봉건호 위원장님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기존의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을 때는 대답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고 어찌 보면은 취임 30일 만에 대통령의 이야기 하나하나는 그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또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가 결정된다는 이야기는 그 시장의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내가 직접 할 수 있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비춰지지 않았을까 싶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도 이제 뭐 주가와 관련된 이야기나 뭐 아니면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계속 투기 시장에 성행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투자할 만한 곳이 부동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인식 때문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도 그만한 가치를 지니고 그만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으로 발전시키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그 얘기와 일맥상통한데 과거에 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냥 선거에서만 그치지 않고 공약으로만 그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정부가 30일 동안 로드맵을 짰는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있었던 그런 자리인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어제 국회에서는 31.8조에 해당하는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을 했고요.
재석 의원 182명 중에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반대를 한 의원들은 개혁신당의 이준석, 이주영,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 이렇게 3명이 반대를 했는데 뭐 반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아무래도 뭐 검찰 특활비 관련된 내용들을 아마 또 문제를 제기하신 분도 계셨고 이준석, 이주영 이 두 분은 그냥 묻지마 반대로 보입니다. 네. 이 추경안 통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봉건우 위원장님 어떻게 그러니까 보셨습니까? 사실 이 추경안에 가장 많이 봤던 부분이 검찰 특활비 관련된 내용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도 얘기했었던 그 민생 회복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주되게 들어가거든요. 지역 화폐와 민생회복 지원금이 아마 12조 가량 포함이 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 첫 추경안이고 지금 당장의 민생회복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민생회복 지원금을 통해서 자영업자를 살리고 지금 시장 경제를 일단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대통령 선거로서 증명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기로 했던 국민들께 약속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지킬 수 있게끔 이제 국민의힘도 협조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부분들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가장 많은 표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행위였는데 이에 대해 반대하는 거는 저는 국민의힘이 거의 선거 불복으로까지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경안은 지금 굉장히 민생이 어렵고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로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뭐 이견이 별로 없어요. 그쵸.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다 대상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을 했고 또 개혁신당의 두 의원은 아니 또 반대표를 이렇게 던졌는데 이거 민생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아니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잘못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상황을 같다고 가정을 하고 그 위에서 지금 잘못된 주장들을 펼치고 계세요. 일단 애초에 지금 당시에 그 윤석열 정부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특감비 유용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결특위 입장에서는 대통령에서 요구하는 그 특활비나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통과시켜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삭감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본회의 의결이 또 남아있어요. 그러면 윤석열한테 당시에 그 협상이라는 그 민주적 수단으로 해결할 기회가 남아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적 수단을 택하는 게 아니라 극단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라는 수단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탄핵까지 간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 차이를 전혀 모르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윤석열 임기 초반부터 특활비를 삭감한 게 아니잖아요. 임기 3년 동안 어떻게 국정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봤더니 뭐 출근하지도 않았는데 가짜 차량 보내서 출근한 것처럼 국민을 우롱하고 또 뭐 밤새 뭐 폭탄주를 마신다느니 이런 소문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럼 특활비를 대체 어디다 쓰고 있는 거냐. 맨날 일을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는데 근데 이제 기회를 줬더니 해명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고 전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시에 특활비를 삭감했던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저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을 동치시키는 매우 잘못된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특활비가 뭐 좀 어제도 이슈는 좀 됐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이제 시간이 적다 보니까 뭐 다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점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래도 일단은 국민의힘과 또 개혁신당은 사실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주된 책임을 져야 될 정치 세력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위 말해서 윤석열을 배출한 정당이고 이준석 정당이라고 하는 개혁신당은 윤석열 만드는데 1등 공신으로 되어 있는데 뭐 아무런 반성과 성찰, 뭐 국민들께 죄송함이 없어요. 근데 본인들이 초래한 이 엉망진창을 수습하려고 하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노력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 좀 도리나 인간적인 그 반성이 있다면은 이렇게 나오지 못할 텐데 역시 끝까지 그 뻔뻔한 태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대표적으로 로텐더울에서 웰빙 김밥 드시면서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고 나경원 의원 뭐 그런 분도 계시고 혁신위원장이라고 앉은 분이 이제 우리 안 선생님 안철수 제가 또 안철수 의원의 예전 지역구 주민이었기 때문에 또 잘 알고 있고 과연 그분이 어떤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참 아직도 정말 정신을 못 차렸다 양쪽 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정치 이념이 두 가지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를 대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당이었는데 이미 내란 수교의 윤석열 일당을 거치면서 너무 많은 부분이 망가졌고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아니 나라를 망가뜨린 게 누굽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그래서 부분을 마지막 봐야죠. 발악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인 거고 지금 이게 내란 특검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들과도 굉장히 동일한 부분들이 많은 게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는 왜 그렇게 억척스럽게 대선에 나와서 우리 모두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소리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 하고 있었는지 국민의힘이 왜 기를 쓰고 헌법재판관에 윤석열의 친구를 임명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정당의 해산마음은 맞겠다라는 심산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미 국민의 신뢰를 어떤 짓을 해도 국민의 신뢰가 다시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다 수명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말씀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네. 송원석 비대위는 저희가 뭐 평가할 그게 없을 것 같고요. 뭐 안철수 혁신위에 대해서 뭐 앞으로도 어떤 활동할지 뭐 평가는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걸로 보신지 짧게만 듣겠습니다. 우리 오현주 부위원장님. 사실 뭐 안철수 의원이 예. 이제까지 보여왔던 모습을 보면 사실 큰 기대는 되지 않고요. 그냥 빈손으로 철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빈손 철수. 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네.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은 좀 해주셨는데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 봉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비대위에서부터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전당대회를 언제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곧 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국민의힘도 8월 이제 중순 정도에 한다고는 하는데 네.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습니다. 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드러나지도 않을 거고 어차피 일을 할 의지도 없는 것 같고 자신감 있게 딱 나와서 내가 혁신위원장위에서 하겠다는 얘기가 대선백서 만들겠다 아닙니까? 그거 저희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 대학생위원회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혁신위원장이라고 지금 이 상황에 나와서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이면 어차피 기대할 거 없다. 그냥 어차피 전당대회에 묻힐 거니까 또다시 김문수 vs 한동훈 2차전 그것만 관전하시면 돼요. 안철수 위원장의 공간은 없다. 그럼요. 이미 지금 혁신위원장인 거 모르는 사람 수준밖에 저도 이 방송 보고 알았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개혁신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개혁신당의 거의 미래 전당대회를 7월 27일 한다는 것 같은데. 하잖아요. 그 다시 그 나온다고 우리 저기 어디죠? 그 이 씨께서 이 씨가 나오신다. 화성 동탄 이 씨가 나온다고 하는 것 같던데 전혀 재미가 없네요. 별로 이게 논의해도 지금 별로 이렇게 재미도 새로움도 감동도 없어. 저는 빨리 김문수 한동훈 2차전 봤습니다. 차라리 그쪽이 더 재미라도 있다. 그렇죠. 누가 이길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요 정도까지 또 야권 상황도 뭐 범야권 상황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되다 보니까 두루두루 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현장 생중계와 이원으로 진행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미래죠. 전국 대학생위원회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봉건우 전국 대학생위원회 위원장님, 오연지 전국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